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이 대체로 어려운 단어인데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어려운 게 있죠. 그리고 이론이 자체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그나마 좀 더 쉬운 편이고요. 뒷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 뒷부분이라는 게 3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고요. 뒷부분은 좀 약간 속도를 늦추고요. 앞부분에 168쪽, 169쪽에 그 평가 분류가 있죠. 이 평가 분류는 별로 어렵지 않죠. 현조, 기소, 1구부, 여기 이제 중요한 구분이고요. 168쪽, 169쪽에 걸쳐 있죠. 현조, 기소, 1구부, 감정평가 분류고요.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가치와 가격이란 주제, 가격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재원칙이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분류에서 그 다음에 가격 이론, 가치와 가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재원칙,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제일 이제 헷갈리는 게 가격 재원칙,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얘가 이제 조금 많기는 하죠. 근데 뒷부분에 비하면 여기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점점 이쪽 앞부분이 출제가 덜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이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쪽이 너무 적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요. 3방식으로 넘어가면은 자, 다음 주에 할 건데요. 3방식과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3방식은 이제 이게 좀 깝깝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수익 방식이에요.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출제 비중으로 보면 약간은 더 높아요. 얘가 중요도가 더 높긴 한데 출제 비중도 더 높고요. 그 다음이 얘가 어렵고요. 제일 쉬운 게 요놈이에요. 비교 방식.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제도는 자주 출제되는 편이니까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거 틀만 잡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도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도 그 구조를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면 6문제가 출제되고요. 여기서 출제되면은 7문제고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6문제. 그래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에서 3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기서 4문제 출제되고. 그러니까 여기 3문제, 여기 4문제 이러면은 차라리 우리는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얘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우니까. 이게 더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건 좀 예외적인 해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분류 쉬운 거를 좀 위주로 하면 되죠. 감정평가 분류. 여기 이제 저 왼쪽이죠. 이거는 이제 현조, 기소, 1구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은 현황평가죠. 조는 조건부평가, 기는 기한부평가, 소는 소급평가. 자, 여기서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이게 원칙이죠.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얘네들은 다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평가는 현황평가에 대한 예외고요. 요 기한부평가와 소급평가는 기준시점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입니다. 기준시점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죠. 기준시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감평의 기준 날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기준 날짜. 기준 날짜인데 얘가 그러면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기준 시점이 언제냐 물으면은 원칙적으로 언제다?
이때 이제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완료된 날. 자, 그럼 여기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기준 시점 원칙에 대한 예외예요. 자, 이거는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는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하고 서로 다른 거죠. 기한부 평가는 가격 조사는 오늘자로 완료됐지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는 뭐 10월 1일이 된다거나, 이것도 가격 조사는 오늘 날짜로 완료됐지만 지난 1월 1일 가격을 구한다거나 하는 게 이제 이런 평가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에 원칙, 여기에 예외란 얘기는 현황 평가는 현재 상태대로 평가란 얘기죠. 그럼 현재 상태대로 평가라, 요거는 건부지 평가가 대표적이에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이 상태죠. 건물이 있는 이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하라. 그러니까 건부지 평가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건부 증가 또는 건부 감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이건 뭐를 보기 때문에, 지상의 건물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조건부 평가인 거죠. 그래서 조건부 평가는 나지 상정 평가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지라고 상정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그래도 조금 덜 좋은 것 같네요. 다른 날보다 제가 조금 덜 신경 썼던 편인데, 저한테 그 속이는 기술이 많이 뛰어나서 그런가요? 졸리는데 안 졸리는 것처럼.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 앞으로 이제 시험이 점점, 오늘 아침에 그 시험 그 계획 얘기해서 그렇구나. 오늘 좀 계획 얘기 듣고 날짜 듣고 좀 충격받았죠.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갑자기 시간을 뭐 2배로 늘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던 거를 갑자기 5시간, 6시간 공부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그 3시간 범위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를 버리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죠. 그리고 선택한 거를 집중해야 되죠.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도 예전에 그런 계획표를 세우고 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년 6개월을 열심히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3년 중에 2년 6개월을 열심히 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갔는데, 3학년 여름 8월 11일부터 여자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8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밤을 새서 논 것만 15일이에요. 밤을 새서 논, 완전히 꼬박 밤을 새서 논 게, 이제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밤을 이제 주로 이제 토요일 날 밤을 새는 거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제 독서실 간다고 하고선 가는 건 독서실 가는 거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독서실이 잘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방도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춥지도 않고 난로도 다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독서실에서 자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자고 오는 줄 알죠. 고3이나 됐는데. 그전에도 공부를 하면서 일찍 자라는 얘기만 들었지,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요. 중3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는 잔소리는 들었지만, 중3 때부터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당연히 공부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서 이제 밤새서 논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새서 놀고 독서실에서 계속 자고, 또 일요일 날 밤새서 놀고 학교 가서 자고,
이렇게 일요일은 밤새서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학교 가도 안 깨워요. 학교 가도 자는데 안 깨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쟤는 이제 밤새 공부하고 깼거니 하고 안 깨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2달을 지나니까 10월 16일 날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첫 모의고사보다도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3학년 첫 모의고사보다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성적이라는 게 이게 방학 기간 동안에 놀기 시작했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에 놀았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놀은 거죠. 밤을 새서.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는 이제 주로 토요일, 일요일 놀았지만, 근데 개학을 한 후에 바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게 8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점수가 바로 떨어졌으면 그러면은 일찍 정신 차렸겠죠. 근데 점수가 쉽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쉽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 보름 놀았다고 해서 이게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죠. 이게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 되는 거죠. 이제 30 며칠밖에 안 남은 거죠. 10월 16일부터. 그래서 비상사태에 돌입했죠. 날짜는 3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34일 남았어요. 그런데 공부해야 될 건 많죠. 아직 진도가 다 못 나간 암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17과목을 시험 봤거든요. 과목 17과목이요. 우리 때는. 이게 국어도요. 국어 1이 있고 국어 2가 있어요. 이게 고전문 아니에요. 고전. 이거는 이제 현대. 이거 해야 돼요. 한문도 있어요. 한문 4문제. 분야별로 문제가 막 나오거든요. 제2 외국어도 있었어요. 독어 했어요. 독어. 저는 독어. 영어 말고 이제 독어도 해야 돼요. 별걸 다 해야죠. 또 이 사회 과목 4과목 말고도 이과 과목 2과목도 했어요. 저는 화학하고 제가 한 게 생물이에요. 화학하고 생물, 이과 과목 2과목. 이걸 상업, 기술 뭐 해서 17과목이에요. 지금 낮자는 3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일 주기를 바꿨어요. 5일 주기로. 7일 주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5일 주기로 해서 6주기가 가는 거죠. 그럼 5, 6이 30. 6번을 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5일. 그럼 이제 6번 만에 이제 진도 다 못 나간 걸 다 진도를 나가야 돼요. 암기 과목 같은 거. 그럼 이제 5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하루에 2과목씩 공부하는 걸로 계획을 짤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은 수업대로 들어야 되니까 수업 듣는 거 말고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2과목씩 하려면 7과목을 버려야 되죠. 10과목만 선택해야 되니까. 암기 과목 위주로 제가 안 돼 있는 거를 10과목을 선택하려면 7과목을 버려야 돼요. 버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금방 해도 안 되니까. 이건 다 버린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도 버렸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수학 안 했어요. 30 며칠간 수학을 안 했어요. 영어도 안 했고요. 제2외국어도 다 안 했어요. 다 안 하고 6개 뺐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하나가 뭐였는가, 화학이었던가. 제가 하여튼 그래도 단기간 내에 안 되는 거, 단기간 내에 안 되는 것만 했더니 7과목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10과목을 둘씩 한 거죠. 근데 이제 딱 6번밖에 안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다 하는데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습을 안 하면 이거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첫째 날 공부한 거는 셋째 날 복습하는 시간 30분을 늘 뒀어요. 이때 30분. 2시간 동안 공부한 걸 30분을. 이걸 언제 하는가 하면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30분간 7시까지 이틀 전에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시부터 이제 학교 등교 준비해서 학교 가면 이제 한 8시쯤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침 자습 시간 있잖아요. 자습 시간 동안에 이제 그 2과목을 하는 거죠. 이제 복습하고 그날 계획한 걸 2과목을 하는 거죠. 그 2과목을 아침 있고 자습 시간 1시간 동안 하고 수업은 수업대로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1교시 마치면은 좀 부족한 잠을 자고요. 2교시 마치면은 도시락 반을 까먹습니다. 3교시 마치면 도시락 나머지를 다 먹고요. 저는 10분 동안에 다 못 먹어요. 속도가 느려서. 점심시간 동안에는 잡니다. 부족한 잠을 자고요. 5교시 마치고 10분 동안 또 자요. 부족한 거.
6교시 마치고 저녁 도시락 반을 까먹습니다. 도시락을 2개 싸가니까. 7교시 마치고 나머지 도시락 까먹습니다. 8교시 자율학습하죠. 이제 오후 자율학습. 8교시 마치면 이제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때 저녁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때 저는 공부하는 거죠. 애들 청소할 때 복도 나가 서서 하는 겁니다. 다른 애들 저녁 먹을 때 공부하는 거죠. 계속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까지 계속 공부가 가능하죠. 시간을 그렇게 벌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족한 잠은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오면 한 11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때 또 이제 야식 먹고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야식 먹고 이제 야식은 늘 이제 라면으로 먹죠. 라면 2개 끓여 먹고 밥 한 공기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렇게 먹고 2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쯤 되면 배가 적당하게 출출해집니다. 그럼 이때 자는 거죠. 그럼 6시 반까지 4시간 반을 자는 겁니다. 이때 일어날 때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4시간 반을 자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이게 까먹은 것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려면 이 6시 반에 일어나서 이틀 전에 했는 걸 반드시 복습을 안 하면은 이거는 까먹을 건 뻔한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이틀 전에 했던 걸 복습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6주를 간 거죠. 이렇게 해서 6주 가서 중간중간에 이제 5일 주기니까 중간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있죠.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때 부족한 거 조금 더 수업을 안 들으니까 그때 조금 더 몰아서 복습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하루에 1점씩 올라갔어요. 점수가. 복습한 그 30 며칠간 하루에 1점씩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근처에 회복했어요. 거의 근처에. 그렇게 했는 게 한 2달 동안 놀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회복했는데 그때 그 제 심정은 앞으로 절대 이 짓 하지 말자. 절대. 근데 그 실천한 정도를 제가 평가했을 때 70% 정도밖에 안 돼요. 100% 실천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빈 구석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특히 토요일, 일요일 때는 빈 구석들이 많았어요. 그 시기, 그 엄중한 시기에도 제가 그때 반드시 V는 봤거든요. 드라마 V. 외화 드라마 있죠. V 하면 아는 사람은 저하고 연식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매주 일요일 날 했어요. 일요일인가 토요일.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비슷한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럼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3 때였으니까. 고3 때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실천한 정도가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는 제가 잠을 더 잘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더 잘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잠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뺄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들 안 하죠, 사람들이. 아무튼 지금 방금 제가 실천한 그 계획표로 세워서 했던 요런 방법들이 사실 그전에도 약간의 계획은 있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막판 스퍼트를 한 달에서 2달로 봅니다. 막판 스퍼트를 한 달에서 2달.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앞으로 한두 달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계획표를 짜 보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현저 기소 했고요. 다음에 이제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에서 오른쪽에 1구부 있죠. 자, 1구부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죠. 자, 요거는 키워드가 일괄평가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요 표현하고요. 용도상 불가분관계 요런 표현이 있죠. 요런 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게 원칙은 개별평가거든요. 원칙은 물건마다 하는 거예요. 물건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둘 이상의 물건이죠.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이면 한 번 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근데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는 가치를 달리하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가치를 달리할 때 얘기죠. 설령 한 개의 물건이라도 두 개의 획치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각각을 평가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여기 이제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부분만 평가하라 그랬어요. 부분만.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이 부분이 수용되거나 할 때 수용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이쪽 부분은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분평가입니다. 이거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만.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기타 감정평가 분류해서 공적평가, 공인평가, 공익평가, 사익평가 뭐 이렇게 있는데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만 좀 주의를 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는 않죠.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하는 평가고요. 이거는 이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인평가는 감정평가사, 전문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공인평가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제도입니다. 됐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겁니다. 자, 이 가격과 가치는 이게 이제 여러 번 물었습니다. 비교해서 가격은 실제로 이렇게 지불되는 구체적인 그런 값이고요. 가치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죠.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추상적이고 가격은 구체적인 값이고 가격은 좀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가치는 주관적인 성격을 갖죠. 그리고 가격은 이제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거잖아요.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건데 가격과 가치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죠? 경우에 따라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차가 나타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부호가 동순위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데 이렇게 나타내든 이렇게 나타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차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해소가 되죠. 이런 오차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이 왜곡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가격 왜곡은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에 가치라고 하는 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이다 라고 표현해요. 현재값. 근데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과거값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많이 묻습니다. 이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대가 되게 해서 질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도 하고요. 또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오직 하나만 나타내야 되죠. 이 가치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보험 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과세 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보상 가치도 있고요. 투자 가치도 있고요. 사용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 이건 무슨 가치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주관적 개념이죠. 주관적. 투자 가치나 사용 가치는 주관적 가치고요. 시장 가치, 교환 가치 이런 건 뭐예요? 시장 가치, 교환 가치는 이런 거는 객관적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2번하고 1번하고 2번을 이제 좀 더 주의를 하시면 되죠. 특히 2번입니다. 그 2번에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할 때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에 대해서도 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토지에. 자, 그런데 그게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면 수용 보상금을 산정해 줄 때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산정을 해야 되고요. 평가액을. 지상권은 지상권대로 보상금을 평가액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인데도
두 개 이상의 권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각각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치 종류에서는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로 평가한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시장 가치로 평가하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예외적인 경우만 평가합니다. 시장 가치는 그 5가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상적인 시장의 통상 시장 가치,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째는 뭐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보통 4가지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입니다. 그랬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시장 가치고요. 그 외의 가치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한 2문제 또는 3문제, 또 가격과 가치 2문제, 3문제, 또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2문제, 3문제. 가격 재원칙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아까 이게 좀 더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근데 중요도도 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거기 이제 지금 나오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자, 수업할 때 이거 여러 번 했죠. 형 이름, 동생 이름 했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형이고요. 가치 발생 요인 동생이라 그랬죠. 누가 누구한테 영향 미치는 거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근데 형이 이름이 뭐죠? 형 이름은 일지계라 그랬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어디 영향 미친다고요? 동생 이름은 효상류 또는 유상류죠. 효용성 또는 유용성이죠.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얘네들이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요?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있어야 되죠.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특히 효용성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공기를 예를 들었죠. 공기는 효용성이 있다 없다? 공기는 효용성이 있다 없다? 공기 빼버릴까요? 빼볼까요? 공기 진공상태.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기가 효용성은 있죠. 효용성은 있는데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없잖아요. 경제적 가치는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평가에서는 무슨 다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예요. 그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그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효용성이 있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지불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유효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로 든다? 이전성을 추가로 든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관결합이라고 상관 서로 관련돼서 결합되어야 가치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라고요? 이런 일지계라고요. 예를 들어 일반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그 유효 수요가 커지거나 또는 이런 이 상가 같은 경우의 효용성은 커지겠죠. 또 개별 부동산의 어떤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대체할 만한 부동산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유용성은 높아지고 희소성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형이름 일치계, 그다음에 동생 이름 효상유, 유상유.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하나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돼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172쪽에 표 밑에 있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은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다 외우는 것은 중요도가 낮다 그랬어요. 그는 일반 요인 안에 일반 요인 안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일반 요인 안에 일반 요인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지역 수준의 사회적 요인, 지역 수준의 경제적 요인, 지역 수준의 행정적 요인. 그래서 축소된 사경행이죠. 지역 수준으로 축소된 이게 더 중요해요. 지역의 인구, 지역의 소득 수준, 지역의 행정 규제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자연 조건과 결합이 돼서 지역 요인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개별 요인은 개별 요인의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개별 요인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 가면 다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또 나옵니다. 일반 요인 비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도가 낮아서. 이렇게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뒤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제 원칙은 가격제 원칙.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때 어떤 원리에 따라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보는 게 이제 가격제 원칙이죠. 근데 그 원칙의 중심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죠. 이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건부지 했잖아요. 근데 이 건부지의 이 평가를 할 때는 지상의 건물 상태에 따라서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건부 증가는 예외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부 감가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땅이 없었다면, 그 지상에 건물이 없었다면 땅값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낮이 상태의 가격보다 떨어진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거 평가하려면 낮이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요? 낮이 상태를 알아야 거기에서 감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낮이 상태의 가치가 바로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치입니다.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닌 만큼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외부 관련 원칙이 있고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고 기타 원칙이 있잖아요. 자, 거기서 중요한 5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내부 관련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이 있고, 맞죠? 자, 이게 뭐예요? 그 균형의 원칙이. 균형. 요 균형의 원칙 하면은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균형의 원칙 나오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적당해야 되는데 건물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은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으면은 그 건물은 가치가 떨어지죠. 그 이유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으면 최유효 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고 이때 떨어뜨리는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 낡아도 기능적으로는 감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죠.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예요. 기여도의 합.
생산비 합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리 수선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수리를 좀 해서 내놓으면 수리비는 500인데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수리를 해서 내놔야 되죠. 생산 비용, 수리 비용은 500이지만 500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여한 정도만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 이제 기여의 원칙이고, 자 이거는 어떤 때 써먹는다 그랬어요? 추가 투자를 할까 말까 판단할 때 이 기여의 원칙 써먹을 수 있죠. 추가 투자 할까 말까. 이거 말고는 한정 가격도 관련이 있어요. 한정 가격. 한정 가격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었어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앞 토지 소유자한테 이만큼의 땅을 사서 뒤 토지에 편입시키려고 할 때 뒤에 토지 소유자가 앞 토지 소유자한테 시장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시장 가격으로 살 수 없다 그랬죠. 그거는 편입되면 이 토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 토지 소유자는 그렇게는 안 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 한정 가격이에요. 일종의 알박기도 이런 개념이에요. 알박기도 한정 가격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편입됨으로써 가치 상승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이 가격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평짜리가 막 1억하고 막 이런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한 평이 편입됨으로써 전체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큰 개발 사업이 그 알박기 땅 그 몇 평 안 되는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면은 그 몇 천억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몇 평 안 돼도 그냥 1억 2억 주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한정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에서는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적합의 원칙은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달동네 고급 빌라 생각하라 그랬죠. 자, 달동네 고급 빌라는 돈은 많이 들여도 돈 들인 만큼 가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거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인근 환경에 적합하다는 게 이제 외부 관련 원칙이죠. 자, 근데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유효용이다 아니다? 최유효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그때 떨어지는 가치 하락은 경제적 감가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제 이거는 많이 반복해서 들어서 이제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죠? 그다음에 또 새롭습니까 혹시? 아직 2달 또 있어요. 2달 뒤에 또 있고,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고, 또 마지막 이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또 한 번 더 나올 거고, 마지막 마무리 특강 할 때 또 한 번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좀 전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형이 변하는 거예요. 형이 변하면 누구도 변하게 돼 있어요. 동생도 변하죠. 그러니까 일지계가 변하면, 형성 요인이 변하면 형 변하니까 동생, 토상, 유도 변해요. 그럼 얘네들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면 뭐도 변해요? 가치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가치 형성 요인 변화에 따라서 뭐도 변하니까 가치 발생 요인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죠. 그래서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뒤에 3방식에서는 시점 수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점 수정. 사례를 대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수정해야 돼요. 자, 그럼 4개 나왔고 벌써. 다음에 대체원칙, 기타원칙, 대체원칙이겠죠.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이라면 뭘 선택하고,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비슷한 효용을 나타내는 물건이라면 가치도 비슷하게 형성되고, 효용이 서로 다르다면 가치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평가하려면 그거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방식 모두 사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죠. 사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두 관련되는 건 사례 때문에, 사례 자료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 특히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야 돼요. 또는 임대 사례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얘는 비교 방식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대치 원칙이. 됐나요? 자, 이 5가지 했잖아요. 균형의 원칙, 기회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치 원칙. 자, 그리고 지지난 순환에 더 말씀드렸나요? 3가지 더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수익 체증 체감 원칙,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다 수익자 붙어 있죠.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 요거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아까 얘기했죠. 추가 투자 판단할 때, 요것도 추가 투자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추가 투자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어떻게 배분한다? 수익을 누구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합니다. 생산 요소에 배분하는 거. 생산 요소에 수익을 배분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배분한다? 토지한테 최종적으로는 토지. 왜 최종적으로 토지일까요?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이나 자본 이런 거는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주지 않으면은 그러한 생산 요소는 거기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한테 먼저 주고 최종적으로 토지한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토지자녀법. 자, 요거 하고요. 추가 투자하느냐.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배분하는데 머릿속에 생산 요소를 떠올려야 되거든요. 생산 요소한테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경쟁의 원칙이 있고요. 마지막 3가지는 더 해두시라 그랬죠. 5가지가 확실한 분. 5가지도 안 돼 있다면 5가지를 먼저 해야 되고요. 5가지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을 못한다 그랬어요.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초과이윤이 나타나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럼 경쟁에 의해서 초과이윤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은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돼요. 키포인트는 결국 초과이윤은 어떻게 된다? 초과이윤은 사라져요. 그 소리는 여러분이 어떤 이제 감정평가사라 치고요. 여러분이 감정평가사라면 건물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만실이에요. 만실. 막 임차인도 대기하고 있고 늘 100% 공실 없이 이렇게 세가 나간다고 해서 그 100% 임대료 수입을 그대로 믿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 상태는 지금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공실 없이 지금 한동안 꽉꽉 찬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서는 거의 그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옆에 그런 비슷한 부동산을 또 짓겠죠. 지으면은 1, 2년 내에 그 공실 현상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오래 못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건물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잠깐 동안에 수익이 크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수익이 크다라고 해서 평가하면 과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초과이윤은 과대평가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할 때는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얘기예요. 예, 이걸 그대로 평가하면은 오바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오바해서. 예, 그래서 초과이론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5개는 이제 반드시 하고, 여력이 되면은 수익 최정 체감 원칙, 수익 배분 원칙, 그다음에 마지막 뭐였죠? 경쟁 원칙. 3가지. 5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최근 10년 동안 이 5가지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거든요. 5가지에서 거의 다 출제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3가지를 더 추가하면은 웬만한 건 다 이제 커버가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대신 선택한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75쪽의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주가 8주 수업에서 이제 이번 순환은 이제 한 주를 쉬고요. 휴강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3방식 뒤에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는 휴강. 끝나고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7월부터는 문제풀이. 문제풀이 수업이 이제 7월, 8월 들어가는 거예요. 7월, 8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미리 문제를 좀 풀어 오시는 것이 좋겠고요. 문제를. 됐나요?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죠, 목요일이.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고, 그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 이제 7월 첫째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고 나면은 그 40문제씩 해서 모의고사처럼 전체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한 4주에서 6주 정도 6주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정리 특강 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